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뛰어난 팀에는 뛰어난 2인자가 있는 법이죠. 보통 2인자 취급을 받는 선수들은 더 나은 입지를 위해 팀을 떠나지만 반대로 자신의 입지에 만족하고 꾸준히 잔류를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2인자의 신세가 자신의 운명인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오늘은 여러가지 이유로 2인자로 불리는 선수들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콩락전설의 미하엘 발락입니다. 미하엘 발락, 실력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죠. 이런 그가 왜 2인자냐라고 한다면 바로 준우승 커리어 때문입니다. 먼저 발락은 010 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당시로선 전무후무한 분데스리가 최초 트리플 러너업에 그쳤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시즌 종료 단 2경기만을 앞둔 상황에서 승점 1점 차 역전을 당해 아쉽게 우승을 놓쳤고, 포칼 결승에서는 베르바토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해 우승을 또 놓쳤는데요.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패배로 당시 레버쿠젠은 레알 마드리드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마지막 딱 하나 남은 우승 트로피, 어쩌면 지난 두 번의 준우승의 아쉬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트로피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지단의 환상적인 발리슛 득점이 터진 것은 물론 주전 골키퍼의 부상으로 긴급 투입된 유망주 카시아스가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이면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시즌 후 진행된 2002 한일 월드컵에선 역대 최악체 스쿼드란 평가 속에서 발락과 올리버 칸의 캐리, 대진훈까지 따라주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엔 출전하지 못하면서 벤치에서 독일의 결승 패배를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해만 무려 4개 대회 준우승이라는 막아낀 아쉬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물론 그가 이후에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넨으로 이적한 후 리그와 포칼 우승을 거두고 독일 올해 선수를 수상하면서 개인상까지 석권했었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락은 2006년 여름 첼시로 이적을 감행했는데요. 그러나 첼시에서의 초반 트리플 러너업이란 악몽이 또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07-08 시즌 맨유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칼링컵 결승에서 토트넘과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리그에서도 맨유에게 승점 2점 차로 우승을 내주었죠. 심지어 대망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맨유와의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또 준우승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로 2008 대회에서도 녹슨 전차군단이라고 조롱받던 독일을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스페인에게 패배하며 또다시 주요 4개 대회 준우승에 그치는 불운을 맛봤습니다. 물론 첼시에서 우승 커리어가 없는 것은 아니긴 하나 이런 임팩트가 너무 큰 나머지 국내선 그를 두고 콩락전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듯 결과는 아쉽지만 발락이 아니었다면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거나 녹슨 전차라 불리던 독일이 월드컵 준우승, 유로 준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위대한 2인자로 기억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운의 2인자로 꼽히는 쿠디치니의 사례입니다. 첼시의 주전 골키퍼였지만 체유가 영입된 이래로 2인자로 밀려난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우선 그는 밀란 유스 출신으로 유망주 시절만 해도 이탈리아의 레전드 골키퍼이자 아버지인 파비오 쿠디치니의 업적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란의 스쿼드 퀄리티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커리어가 잘 풀리지 않던 순간 라치오 임대 당시 경쟁자였던 마르체지아니가 그의 모습이 딱했는지 자신의 동료였었던 첼시의 비알리 감독에게 그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쿠디치니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첼시로 이적해온 뒤에도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긴 했지만 0001 시즌 후반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첼시의 주전 수문장 자리에 오르며 전성기를 보내기 시작했죠. 마치 그동안의 갈증을 풀듯 매경기 무수한 선방을 자랑했고 많은 이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널티킥 상황에서의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도 수상하며 주가를 높였고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짧디 짧았습니다. 손목 부상과 함께 체으라는 훗날 첼시의 레전드가 되는 골키퍼가 등장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것이었습니다. 체으는 첼시의 리그 최소 실점 우승주역으로 발돋움하며 넘버원 수문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쿠디치니가 경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체으가 2개 골절이란 큰 부상을 당해 기회를 받았지만 그 또한 해당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게 되죠. 따라서 서드 골키퍼였던 이라리우가 한동안 선발로 기용되었습니다. 이후 쿠디치니는 기회를 찾아 이적할 만도 했지만 줄곧 첼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며 잔류를 택했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그 노장 골키퍼가 된 쿠디치니는 2009년 계약이 종료되며 첼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중상위권의 토트넘과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당시 토트넘의 고메스 골키퍼가 적응 문제로 잦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디치니가 충분히 경쟁을 펼칠 만하다고 판단해 도전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적해오자마자 고메스가 각성한 것인지 폼이 살아나면서 쿠리치니는 또 백업 골키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프리델이나 요리스 같은 걸출한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그의 입지는 한없이 줄어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미국 무대로 떠나 말년을 보낸 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은퇴 후 첼시의 엠버서더, 코칭 스태프를 거쳐 현재는 임대선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리버풀의 팬들이라면 좋아할 치미카스입니다. 로버트슨의 백업 역할로 많은 경기에 뛰진 못했지만 불평불만 없이 헌신해준 고마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피아코스에서 리그와 그리스를 대표하는 레프트백으로 성장한 그는 2020년 로버트슨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자원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의 이적료는 약 206억 원으로 현대 축구에선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에 속했기 때문에 영입 당시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부상으로 첫 시즌에 7경기 출전에 그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만 커져가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부터 빠르게 반등하더니 어느 순간 로버트슨 뺨치는 믿음직한 레프트백으로 자리 잡게 되죠. 매 시즌 평균적으로 교체와 선발을 넘나들며 25경기가량을 출전했고 로버트슨의 체력 안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버트슨이 월드베스트에 선정될 만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를 밀어내지는 못했지만 불만 없이 자신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회가 오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리버풀의 약진에 힘을 보탰는데요.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리버풀의 입장에선 그는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수익급 백업 자원으로 발돋움한 그는 기량적으로는 충분히 다른 클럽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으나 매번 리버풀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며 잔류를 택했고 심지어 무려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또한 한 인터뷰에서 리버풀에서의 스쿼드 역할이 다른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보다 더 값질 수 있다. 나는 더 많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 라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의 발언도 하면서 팬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이 부임한 뒤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2025년 여름에는 에이징 커브가 찾아온 로버트슨의 장기적인 대치자로 리그 베스트에 선정된 케르케즈가 영입됨에 따라 무려 3옵션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임대를 떠나면서 잠시 리버풀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동안 리버풀 수비진의 붕괴와 로버트슨의 토트넘 이적설이 맞물리면서 조기 복귀설이 돌기도 했었지만 이는 성사되진 못했는데요. 시즌 후 복귀할 예정인 치미카스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텔의 슈퍼서브로 유명한 훌리오 크루즈입니다. 월드클래스 공격 자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던 인텔에서 유독 오래 살아남았던 생존력 강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격진 서열을 굳이 매기자면 늘 두 번째, 누군가가 빠지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였고 득점수도 보면 항상 팀 내에서 2에서 3위쯤에 이름을 올려뒀었습니다. 인텔에서의 전반적인 커리어를 살펴보면 백업이라기에는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고 주전이라기에는 또 애매한 딱 점오 위치에 있는 선수였죠. 자, 네덜란드의 페이노르트를 통해 유럽 무대로 진출한 그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2002년 볼로냐 이적으로 세리아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한때 골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한때는 무득점 행진을 이어나가기도 하며 상반된 평가를 받았지만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매 시즌 홀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에이스목까지 해냈는데요. 그러자 공격진의 다양화를 시도하던 인트리의 영입 레이더에 크루즈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당시 인트리의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쿠페르로 그의 전술 특성상 제공권이 되는 타겟터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했습니다. 비엘이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긴 했지만 잦은 부상과 더불어 언제까지 그에게 의존할 수 없는 법이었고 또한 크레스포가 첼시로 떠난 상황이라 수익급의 공격 자원이 필요했죠. 이에 동양이 크루즈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번호 9번을 부여받으면서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인틀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어 성적 부진으로 쿠페르 감독이 경질되고 자케로니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자케로니는 3백 기반의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 입지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윙어 자리에 배치되어 출전했습니다. 과거 유벤투스 시절의 만주키치가 와이드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던 변칙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 사실상 비에리와 투톱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그는 완전한 주전은 아니었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인텔의 약진에 기여했습니다. 이후에 만치니 감독 체제에서도 슈퍼서브로 맹활약하며 자신의 진가를 선보였죠. 출전 시간 대비 높은 득점력을 보이며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05-06 시즌에는 리그에서 2000분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리그에서 15골을 터뜨렸는데요. 2006년에 접어들어서는 질라탄이라는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공격수가 영입되고 크레스포가 임대로 복귀하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지만 이 무렵부터 아드리아노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크레스포의 저조한 폼으로 크루즈가 질라탄과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투톱 조합은 생각보다 괜찮은 호흡을 보여주며 무수한 득점을 넣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존심이 센 질라탄이 단 한 번도 크루즈의 등번호 9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크루즈의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무리뉴가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는 당최 기회를 얻지 못하며 2009년 여름 라치오로 이적하면서 정든 인테르와 작별했습니다. 인테르에서 뛰는 기간 자신의 입지에 크게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동시에 자신의 입지보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테르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은 이 선수만큼 팀에 헌신하는 선수가 있을까 싶은 미넨의 세컨 골키퍼 울라이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성장한 울라이히는 2010년부터 주전으로 도약해 맹활약하면서 분데스리가 내에서 알아주는 수준급의 골키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노이어의 백업 골키퍼를 구하던 미넨이 접근했고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나이에 그는 미넨행을 택했는데요. 당연히 노이어의 존재로 그의 역할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뷔 시즌 단 3경기의 출장에 그쳤고 그 다음 시즌에도 거의 뛰지 못했죠. 그러나 울라이히는 자신의 입지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매치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7-18 시즌 노이어가 골절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과연 월드클래스 노이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 속에서 울라이히는 정말 맹활약하면서 팬들의 우려를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여느 상위권 구단의 주전으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주가를 높이게 되죠. 하지만 노이어가 복귀하면서 다시 그는 벤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몇몇 팀들이 접근해오면서 그는 충분히 기회를 찾아 이적할 수 있었지만 울라이히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잔류했는데요. 이후에는 리벨이란 유망한 골키퍼가 영입됨에 따라 함부르크로 이적하게 되는데 딱 한 시즌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뒤 뮌헨에 재합류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출전 기회라고는 노이어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잠시 나오는 그 순간뿐이었는데도 그에게서 출전 욕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사람들이 내 일을 소방수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라며 대단한 프로의식을 보여줬고 자신의 2인자 역할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뮌헨에 대한 충성심까지 보이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현재까지도 뮌헨은 아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면서 충성심까지 지닌 선수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2인자에 만족한다. 이건 뮌헨이 정말 복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2인자로 불린 선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인자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